네, 안녕하세요. 현대자동차그룹 아나운서 송희진입니다. 테크인사이트 기술 트렌드 과정,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전통적인 완성차 산업은 전대미문의 변화에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테슬라를 필두로 한 애플과 구글 같은 자동차 업체가 아니었던 IT 업체의 도전이 바로 그것인데요. 그들이 주도하는 무인자율주행차, 커넥티드카, 전기차가 근미래 자동차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의 기술 트렌드와 미래의 자동차 기술을 이해하고 또 현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 이번 기술 트렌드 과정이 기획되었습니다. 네, 근미래 자동차를 위한 테크 인사이트 그리고 빅데이터 두 가지 모듈로 본 과정은 구성이 되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강사님 모시고 강의 시간에 못다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근미래 자동차를 위한 테크 인사이트 강사이신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정희승 교수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의하신 내용 모두가 정말 트렌디하고 현대가 꼭 알아야 할 만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정도로 핵심 내용을 추려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 강의 드린 내용 중에서 크게 두 가지는 첫 번째는 UX에 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미래 기술에 대한 동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간단히 얘기를 드리면 첫 번째 UX는 사용자의 경험이나 사용자가 부여하는 가치를 우리가 제품 개발하는 사람이 이해하자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공학적인 지식이라기보다는 심리학, 인지과학, 그다음에 마케팅, 네. 디자인이 융합된 부분이라 굉장히 정의하기가 쉽지도 않고 조금 좀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UX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되냐라는 얘기를 좀 드리자면 네. 우리가 보통 기술적으로 보면 LDWS라고 그래서 레인 디파처 워닝 시스템이라고 해서 차선을 벗어나면 그거를 워닝을 줘서 사고가 안 나게 하는 시스템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를 들어 졸음 인식도 이제는 가능해요. 내가 차에서 존다면 졸음도 인식할 수가 있거든요. 기술적으로는 얼마든지 집어넣을 수 있고 지금 LDWS는 들어와 있지만 사실은 고객 입장으로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느냐 쉽게 말하면 감동이 있다 그래야 고급 자동차로서의 역할을 그렇죠. 하고 어떻게 보면 가격적인 우위도 갖는데 문제는 뭐냐면 LDWS를 우리가 부여해도 내가 실제로 아무렇지도 않은 상태에서 차선을 옮기고 싶어서 이동하게 될 때 잘못 워닝이 들어온다면 우리는 그걸 보고 짜증이 나게 되죠. 좋다고 그렇죠. 하기보다. 네. 그러면 새로운 기능을 줬는데 고객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할 수도 있고요. 졸음이 어느 순간 내가 멀쩡하다가 이렇게 확 잠에 빠지는 게 아니라 몽롱한 스테이트를 거쳐서 이렇게 변화하는데 내가 완전히 졸음에 빠지지 않았는데 졸음에 대한 워닝이 막 온다면 우리는 분명히 짜증이 날 거라는 맞아요. 거죠. 네. 그래서 UX라는 건 뭐냐면 어떤 상황, 고객이 정말 느끼고 감동할 상황이 어떤 거냐를 우리가 찾아야 되니까 예를 들면 졸음이 이제 감지되는데 그때 이 사람이 만약에 차선을 벗어나간다면 그때는 이 사람이 졸고 있으면서 차선이 벗어져 나가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고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차선을 빠져나가지 않게 한다던가 아니면 경고를 준다던가 이러한 고객의 어떤 니즈라던가 욕구를 우리가 잘 반영하는 부분이 UX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첫 번째 얘기고요. 두 네. 번째 미래 동향에 대해서는 테슬라의 사장이지만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이 작년에 한 얘기인데요. 제품 개발은 먼저 하드웨어가 도입되면 그 도입된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개발되고 그 다음에 그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가 결합되는 복합적인 이제 시스템이라는 거죠. 우리는 근데 단순히 자동차를 팔면 판 것으로 거의 이제 끝나게 되지만 향후 미래 자동차는 자동차를 판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마치 휴대폰처럼 소프트웨어도 업그레이드 되면서 거기에 들어온 다양한 서비스 혹은 앱들이 개발이 돼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사실 삼성전자나 애플의 경쟁을 보면 그런 고객의 반영을 아이폰 4, 5 넘어가면서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갤럭시가 삼성 갤럭시가 올라가면서 주가가 5% 떨어진 적이 있어요. 반면에 아이폰 5S나 6가 들어오면서 다시 애플이 올라가면서 갤럭시가 굉장히 주가가 3, 4% 이상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 기술 동향에서 단순히 독자적인 기술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그 기술을 어떻게 하면 서비스까지 연결해서 한 번 차를 팔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도 다양한 업그레이드와 서비스들이 어떻게 들어올 것인가를 그렇죠.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요즘 IT라든가의 트렌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자동차의 고객의 한 명으로서 굉장히 공감되고 흥미로운 내용이네요. 이번 강의를 수강하셨던 학습자님들이 교수님께 질문을 좀 많이 드렸는데 예. 많은 내용이 있긴 했지만 그중에서 예. 두 가지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괜찮으실까요? 예. 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내연기관, 가솔린이나 디젤 중심에서 최근 전기 자동차가 굉장히 큰 이슈로 떠올랐는데요. 향후 자동차 산업의 전개 방향은 어떻게 되리라 예상을 하시나요? 앞으로 내연 자동차가 없어질까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거든요. 예. 사실 아직도 네. 자동차를 운행하는 데 있어서 석유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말하는 그 기름은 네. 아직도 경쟁력이 최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연기관에 의한 자동차가 없어지리라는 생각은 할 수가 없고요. 예. 단지 모든 자동차 기업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건 우리가 보통 테슬라라고 얘기하는 예. 전기 자동차 업체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갑자기 빠르게 진출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는데요. 그러한 이유는 사실은 전기 자동차가 가솔린 자동차보다 예를 들어 어떤 효율이 대단히 좋다기보다는 그 전기 자동차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표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기 자동차라면 다양한 서비스를 집어넣을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강력한 점인데 다양한 서비스라고 생각하면 기존의 엔진이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자동차라기보다는 전자제품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자제품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이른바 다양한 생태계에서 여러분 요새 보시면 그 휴대폰은 네, 예. 휴대폰 자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휴대폰을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전기자동차도 그러한 다양한 서비스, 이른바 우리가 보통 그걸 커넥티드 카라고 얘기하는데 예. 전기차가 외부의 서비스를 응용하고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장점을 가질 뿐만 아니라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셰일가스 같은 그러한 대체 에너지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전기를 이용함으로 해서 어떤 환경적인 지속성, 우리가 보통 서스테이너빌리티라고 얘기하는 지속성도 굉장히 갖출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장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기존의 자동차들도 대비를 해야 되는데 하나 그래도 고무적인 점은 테슬라가 굉장히 인기를 끌고 상당한 매출을 올렸습니다만 최근에 이른바 전통적인 자동차 기업인 BMW가 예. i3와 i8이라는 자동차 모델을 생산을 했고요. 그렇죠. 예. 지금 미국 시장에서 팔린 걸 보면 BMW가 테슬라보다 더 매출량이 더 높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예. 기존의 자동차 업체도 전기차가 갖추고 있는 그러한 장점을 잘 살리면 뭐 기존의 내연기관의 자동차와 아울러 전기차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도 가질 수 있을 거고요. 네. 단지 이제 현대기아차 입장에서 보면 BMW만큼 그러면 우리도 전기차를 낼 수 있는 준비가 잘 되어 있는가 이 부분이 아마 관건이겠죠. 네. 그러니까 단순히 위기로만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이거를 기회로 삼아야겠네요. 예.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자동차 산업에서도 UX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을 교육을 통해 잘 알게 되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UX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지 또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사실 UX라는 것이 새로운 개념이라고 하기보다는요. 과거부터 고객 중심 설계라는 개념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90년대까지 현대기아차도 거기에 애썼던 거는 우리가 사용성, 네. 쉽게 말하면 운전자가 탔을 때 좀 더 편하게, 편안함. 좀 더 쉽게, 그 다음에 필요하지 않게, 오류 없이 이런 것들은 과거에도 끊임없이 해왔고요. 네. 그때는 현대자동차가 이제 후발주자로 이제
자동차 업계에 들어갔을 때 그러한 사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고요. 그리고 이제 90년대를 넘어가면서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경쟁이 굉장히 심하게 예. 됐을 때 현대차 입장에서는 비교적인 우위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중요했던 건 감성입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 스위치 하나를 눌러도 그 촉각적인 감성이 뛰어난, 그러니까 기능은 수행하는데 촉각적인 감성이 뛰어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감성적인 우월성을 확보하느라고 굉장히 2000년대 초반에 현대차가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런 발전을 통해서 이제 현대차가 가장 선도 업체 그룹에 근접하게 됐고, 이제는 현대기아차가 해야 될 일은 그 선도 기업군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되면 문제점이 하나 생기는 것은 이제까지는 남의 뒤를 쫓아갈 때는 앞에 자동차에 볼 것이 있기 때문에 벤치마킹을 통해서 큰 문제가 없지만, 이제 선도 그룹에 쓰게 되면 눈앞에 보이는 그렇죠.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네, 겁니다. 네. 그러면 눈앞에 보이는 부분이 없으면 우리가 스스로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고객을 직접 봐야 되는 이런 UX라는 것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예. 이런 UX는 사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요구되는 것들이, 일단 그런 걸 수행할 고객들이 무엇에 환호하고 무엇에 감동하고 하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인력도 필요하고 또 하나는 조직도 네.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때까지 계속 열심히 노력해서 쫓아왔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경험해 본 바가 짧기 때문에 준비가 좀 안 돼 있죠. 사실은 네. 그래서 저희가 이 강의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현대차가 UX에서 부족한 부분은 조직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인력을 확보하는 측면, 그리고 이제까지는 기술만 다뤄왔지만 앞으로는 고객을 직접 다뤄야 되는 어떤 그런 지식이라든가 하는 부분들을 많이 노력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감성을 공략하라는 내용은 지난 시간에도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일맥상통한 내용이 아닌가 싶네요.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현대자동차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조언을 좀 해주시죠. 예, 오늘 그 기술 트렌드에서 말씀드린 것 중에 자동차의 미래상을 보면 가장 중요한 화두라고 저희가 세 가지를 얘기 드리는 게, 아까도 잠깐 얘기 드렸습니다만 전기차, 전기차, 그 다음에 두 번에는 자율주행차, 두 번째 자율주행차,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커넥티드 카라 그래서 외부의 다양한 정보를 어떻게 자동차 안에서 보여줄 것인가, 이런 네. 세 가지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것들이 다르다고 하면 다르지만 사실은 한 가지로 연결될 수 있는 건, 이제까지 현대기아 자동차는 스스로 모든 것을 많이 해오는, 기술을 개발해 오는 거라고 치면, 앞으로는 이러한 커넥티드 시스템, 우리가 보통 생태계라고 얘기하는 에코시스템에서는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있죠. 네. 예를 들면 애플, 시리라는 네. 시스템도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전기차에 관련된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자율주행도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여 올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모든 걸 우리 스스로 한다고 치면, 앞으로는 다른 업체들과의 어떤 상생관계를 가져야 되느냐도 하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는 미래 소비자들이 어떠한 차를 원한다는 내가 생각을 먼저 가지고 있어야 예. 거기에 걸맞는 어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뭐 서비스까지를 마스터 플랜을 잡아야 이러한 협력 관계들이 쓸 수 있으니까, 먼저 거기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 네. 앞으로 미래의 현대차는 어떠한 모습일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조금 더 신중하게 그다음에 노력을 기울여서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바쁘신 와중에서도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최근 그리고 미래의 기술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네요. 네,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모듈은 빅데이터 모듈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이준기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빅데이터라면 이 현대자동차 책임연구원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주제인 것 같아요. 강의를 쭉 해주셨는데 전반적으로 좀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예,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그 우리 현대자동차에서 빅데이터에 대한 강의를 요청받았을 때 3시간 요청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제가 빅데이터 강의를 많이 하는 편인데 보통 이제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에서는 보통 이제 인트로덕션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하죠. 네. 예, 근데 이게 3시간이니까 이걸 갖다가 제가 어떻게 깊숙하게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될지 굉장히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나름대로 고민을 하다가 크게 3부분으로 나눴습니다. 네. 그래서 첫 부분에서는 이제 빅데이터의 중요성, 그러니까 인트로덕션 같은 거죠. 네. 그러니까 빅데이터가 무엇이고 컨셉이 무엇이고 그게 왜 중요하고 왜 요즘 빅데이터를 얘기하는가에 네.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시간은 제가 통계를 약간 건드렸습니다. 사실은 빅데이터라는 게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니까 그렇죠. 통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수학적인 통계 얘기를 굉장히 들어간 건 아니고요. 통계라는 게 왜 사회과학적 입장에서 중요하고 그걸 사회과학적 입장에서 어떻게 사용을 하는가라는 면에서 그 두 번째 내용을 강의를 했고요. 네. 세 번째는 이제 조금 실무적으로 들어가서 빅데이터를 현대차에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제가 주로 자동차 산업의 예를 드렸고, 그다음에 빅데이터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다음에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 접근을 하는 방법론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렇게 간단하게 모듈을 적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 질문하신 게 저한테 2가지 포인트, 제가 3시간 강연하는 것 중에서 네. 2개 가장 중요한 걸 꼽으라고 그랬는데 간단하게만 그냥 정리하면 네. 첫 번째는 빅데이터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경영에서는 항상 그 매니지먼트 유행이라는 게 있어요. fad라 그러는데 영어로는요. 그 유행이 이제 한순간 왔다가 갔다가 보통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빅데이터도 뭐 한때 굉장히 유행했다. 지금은 약간 네, 그렇죠. 예, 접어드는 예. 그런 게 있는데 저는 빅데이터는 계속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영 유행은 이제 사실 사라지기도 하고 어떤 거는 이제 조금 사라질 듯 하다가 본격적으로 기업에서 사용하기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빅데이터를 제가 이번에 그 강연을 하면서 사례를 많이 봤더니 외국 기업에서는 이제 빅데이터를 어떤 뭐 단순 일회용 프로젝트가 아니고 조직의 어떤 내부의 프로세스, 조직화 시켜가지고 아주 내재화 시키는 걸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우리 강의 들으신 분들이 빅데이터라는 게 뭐 되게 재미난 거고 뭐 한때의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거지만 이게 조직으로 들어가서 굉장히 앞으로 중요하게 의사결정에서 모든 게 빅데이터 기반으로 반영이 될 것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포인트를 말씀드린다면 사실 이제 빅데이터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였지만 데이터 분석은 옛날부터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도 이제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저는 그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것과 그 빅데이터의 그 차이에 대해서 좀 굉장히 설명을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 데이터 마이닝은 기본적으로 마이닝이라는 뜻이 광산에서 금을 채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쌓아놓고 거기서 이제 금을 찾기 시작하는 게 데이터 마이닝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기존의 접근 방법이었다면 빅데이터 접근 방식에서는 우리가 쌓아놓은 데이터에서 뭔가 금을 찾는 게 아니고 내가 먼저 문제를 디파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한테 과연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기업에서 현재 우리가 풀어야 될 과제가 뭐냐, 그 문제를 정의를 해놓고 그 문제를 갖다가 데이터 기법으로 우리가 풀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정의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기업 내에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를 보고 혹시 더 필요한 데이터가 있으면 또 어떤 경우에는 더 데이터를 예. 찾아서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런 모든 걸 통해 가지고 이제 기본적인 사회과학 방법론 가설을 만들고 그걸 검증을 하고 검증을 통한 러닝이 일어나고 이 3가지 프로세스가 연속적으로 돌아가면서 문제 해결 방식으로 이 빅데이터를 사용해야 되는 것이라고 제가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빅데이터는 정말 중요하다. 그렇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빅데이터의 사용 방법에 그렇죠. 대한 예. 거네요. 예, 맞습니다. 네. 예. 잘 기억해 두면 좋을 것 예. 같습니다. 예. 학습자분들이 강의를 듣고 많은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예. 그중에서 2가지만 제가 질문을 좀 예. 드려도 될까요? 예. 예.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빅데이터에 분석할 데이터를 수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요? 라는 예. 질문이 들어왔네요. 예. 사실 수업 도중에도 이제 그런 질문들이 좀 있더라고요. 아, 예. 근데 이제 보통 요즘 우리가 왜 요즘 빅데이터를 얘기하냐가 얘기를 할 때 3V라는 걸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V가 3개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네. 첫 번째 V가 뭐냐면 이제 볼륨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아졌던 네. 거거든요. 예. 근데 옛날에도 이제 우리가 보면 데이터가 사실 많거든요. 우리가 뭐 일 처리를 할 때 보면 뭐 기업에서는 ERP라는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굉장히 많은 트랜잭션 데이터, 네. 재고 데이터라든지 판매 데이터라든지
뭐 공정 데이터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나오죠. 그죠? 그렇지만 요즘은 그것뿐만이 아니고 센서라는 게 있어가지고 모든 공정에 센서가 달려 있어가지고 그 제조를 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데이터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 센서 데이터 또 아니면 자동차가 움직이면서 자동차 기기 안에 제가 알기에 100개 내서 200개의 센서가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서 또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가 볼륨이고요. 두 번째가 variety, 다양성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말하는 데이터는 주로 숫자 데이터, 그죠? 그 정형화 데이터라고 하는데 그런 데이터인데 요즘은 우리가 그 숫자 데이터에 더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비정형 데이터, SNS를 했을 때 사람끼리 얘기를 어떻게 하는지, 페이스북에서 내가 누구랑 관계를 갖고 있는지 이런 데이터들도 다 사용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velocity, 아까 말한 속도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뭐 매출을 일어나면 그게 한 달 후에 알게 된다든지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센서에 의해서 바로 그 공정에서 일어난다든지 그렇죠. 자동차가 움직이면서 바로 데이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개의 부위를 생각한다면 사실은 이제 질문은 데이터를 어떻게 모으는 게 좋습니까? 그렇지만 사실은 데이터는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문제지 어떻게 모으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결국은 문제는 이 데이터를 어떻게 잘 조합하고 내가 어떻게 분석하는 능력을 만드는가가 앞으로는 훨씬 더 중요한 화두가 될 것입니다. 네, 그렇겠네요. 네. 자, 그럼 두 번째 또 질문 드릴게요.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은 주로 마케팅 분야에서 활용이 되는데 자동차 개발 및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네요. 예, 그것도 많이 질문한 내용이었는데요. 사실 제가 이제 여기가 자동차 회사에서 이제 저한테 강의를 요청했기 때문에 좀 여기에 맞는 네. 좋은 예가 없을까를 많이 찾아봤습니다. 근데 모든 자동차, 세계적인 회사들은 다 빅데이터를 엄청나게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단순하게 마케팅뿐만이 아니고 처음에 이제 자동차를 디자인할 때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자동차를 필요로 하는 거에 이제 주로 그런 건 SNS 분석이 되겠죠. 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공정에서 우리가 제대로 제조를 하고 있는지 어떤 라인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 라인에서 나온 것이 어떤 분량이 나올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분석도 많이 하고 있었고요.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에 센서가 붙어가지고 그 자동차가 수리에 들어갔을 때 현재 우리 자동차가 어떤 문제가 일어났는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볼보 같은 경우에는 그걸 갖다가 자동차 리콜에 바로 연결을 해서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몇십만 대가 지나가야지 리콜을 할 수 있는 거를 몇천 대 선에서 잡아낸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 정말 빅데이터 활용은 무궁무진하네요. 예, 네. 그렇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현대자동차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조언을 좀 해주시죠. 예, 뭐 현대차뿐만이 아니고 이제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요즘 빅데이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크게 보면 인력과 조직의 문제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저도 뭐 연세대학교에서 제가 빅데이터 과정을 만들어서 지금 석사 과정을 만들었거든요. 그랬더니 뭐 엄청나게 인기가 좋은데요. 제 생각에 우리 현대자동차도 빨리 빅데이터 인력을 갖다가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 인력이라는 게 사실은 보면 굉장히 제가 프로그램 만들면서도 봤는데 통계 지식뿐만이 아니고 경영에 대한 지식, 뭐 어떤 경우는 심리학에 대한 지식, 컴퓨터 지식은 당연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지식을 한꺼번에 알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도메인, 내가 있는 분야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현대자동차에서 빨리 인력을 뽑아서 현대 자동차에 대한 걸 이해하는 사람이 데이터 분석을 나갔을 때 굉장히 성공할 수 있는 빅데이터 프로젝트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조직에 관한 건데요. 사실 인력이 있다 그러더라도 그 조직에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없으면 그 인력이 소용이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조직 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략적으로 이건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뭔가 그걸 갖다 디파인하고 그 문제를 빅데이터를 통해서 풀어나가고 그 풀어나온 인풋이 경영진한테 전달되면서 이게 전략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그런 조직과 프로세스가 빨리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겠네요. 소중한 내용 감사합니다. 네, 짧은 시간이었지만 빅데이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동차 산업의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면서 세계 시장을 이끌어갈 혁신적인 기술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과정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의 기술 트렌드를 이해하고 기술에 대한 거시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인사이트를 얻으셨길 기대합니다. 네, 지금까지 아나운서 송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